위니카선 인격 발달 과정에서 중간 대상의 출현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중간 현상이 가지는 중요성은 그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능하다는 환경으로부터 객관적인 현실인식으로 발전해가는 중간 지점이라는 중간적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전능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자들이 독립된 존재임을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데, 이 과정은 일반 통행적인 직선적 발달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니컷은 전능 환각과 현실 지각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중간 대상들은 상반되는 이 두 세계를 매개하는 제3의 영역을 형성한다. 부모는 그 중간 대상이 아기의 환상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객관적인 현실적 대상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중간 대상이 환상과 현실의 어느 한 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역설을 이해할 때 부모는 그 대상에 대한 아이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가 중간 영역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중간 대상은 환각과 환상처럼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지도 않고 현실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통제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 대상은 일차적 창조성과 현실 검증에 기초한 객관적 인식 사이에 있다. 중간 대상은 모호하고 역설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주관적 세계의 중심이라는 아기의 생각을 자신은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의 뿐이라는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중간 대상은 발달적인 간주공예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의 삶에서도 매우 소중한 영역이다. 우리는 중간 영역에서 주관적인 미화론적 사고에 빠지지 않은 채 현실 세계의 논리와 타협성을 떠나 자유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다. 중간 경험은 아동의 논의 능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성인의 경우 그것은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환상과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즐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유아론적이라는 말은 아마 어떤 얘기일까요? 중간 영역은 주관적인 유아론이라는 게 오직 자기, 그러니까 어떤 나르시시즘 얘기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할 때 유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인 세계에서부터 현실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실 감각을 찾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 대상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 중간 대상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술 활동이나 종교 활동 이런 것을 이 중간 대상 개념을 사용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위니컷 공부하면서 중간 대상 공부를 했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중간 대상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 아니면 우리 예술 활동이나 종교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중간 대상이라고 보이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고 앞으로 보시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중간 대상 체험을 가지신 엄마들 여기 있겠죠? 우리 박사라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육아 경험으로 이 중간 대상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다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인사는 드리고 싶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고 해피 뉴이어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좀 갈등이 많이 됐었는데 또 저희 교수님 잘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학기도 이렇게 그럭저럭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제가 갑자기 수업을 들어와서 지금 캐치 잘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분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간 대상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든 좋아요. 아이들 관계도 좋고 아니면 교회에서 얘기도 좋고 학교에서 얘기도 좋고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어느 한 분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그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보면은 남자애들은 좀 공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공룡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흉내내고 다니면서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놀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 공룡 된 것처럼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저 다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왜 아빠 안 넘어지냐고. 넘어지라고 막 그래요. 그러고 넘어져주면은 막 좋아가지고 또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걸 보면서 적어도 중간 현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기 권리 주장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준 거야. 이거 엄마 거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엄마가 사준 어떤 장난감이나 타월을 맨 들고 다니는 아이 있죠. 이거 지저분하잖아. 이거 빨아야 되겠어 하고 이거 뺏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래서 그 타협을 해야 되더라고요. 타협을 해가지고 그 오리 인형, 사실 오리 인형은 제가 옛날에 선물로 받은 건데 돈을 하니까 딸애가 자기 거라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막 더러워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씻어야 되는 여자가 가다가 애한테 물어보고 씻어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한 2주 동안 설득해야 돼 씻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부모가 아이 지저분하게 씻어야지 바로 씻어버리게 되면 아이가 엄청난 상처를 받죠. 그게 아이로서는 자기의 창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환상 속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모래상자 놀이를 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이게 소품들, 그러니까 실제 사물은 아닌데 실제 같은 이렇게 축소해 있는 모형들을 가지고 이렇게 미니어처. 시계를 꾸며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 아동과 치료자 사이에 상자가 놓이고 거기에서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많은 걸 다루고 경험하고 거기서 굉장히 아이들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느끼고 근데 사실은 어른들이 잘 못 놀아요. 애들은 이 놀이를 잘하면 웬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데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회복 가능성하고 연결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우울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실까요? 그럼 못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닫혀져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모래상자를 한번 이렇게 권할 때 이 사람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성, 이유가 있겠다라고 가늠을 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예우가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capacity to play라고 하는 게 놀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품에서 소품을 사용하고 표현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욕구가 나오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정서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조롭고요. 뭐 소품도 몇 개 안 나요. 네, 그렇죠. 빈공간 텅텅비고. 선생님 그게 왜 선생님 체면 봐가지고 이렇게 놀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노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그거 같아요. 자체가 사역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 자체가 지금 일이 됐죠.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게 놀아준다는 개념. 그래요, 맞아. 자기가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 놀 능력이 없다는 얘기. 네.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돼갖고 못하겠다고 어떤 성인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러시면 불편하시면 내려놓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고 이제 더 이상은 접근을 안 했는데 이 거짓 자기를 갖고 있는 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그거죠. 이분들에게 자연스러움이 없다는 스폰테니어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자기감이 나오고. 스폰테니어티라고 하는 것이 트루 셀프예요.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트루 셀프인데 이것을 완전히 고갈된 사람은 이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문제다.
그 사람들 보면은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만 전달하지 상호간의 인터랙션이 잘 안 일어나. 그게 바로 이 사람들 주기화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으로 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을 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까지는 되는데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정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감이 전혀 없다는 얘기. 그래 정서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눈치를 보는데 답이요. 그래 눈치로 보는.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잘 노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공부 잘하는데 놀기도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그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떠면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판타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판타시는 기본적인 어린아이들은 판타시가 가장 프리미티브한 띵킹 프로세스라고 봐야 되죠. 랭귀지가 있기 이전에는. 그래서 판타시가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면은 병리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게 평생 거기에 묶여 있어서 어렵지만 풍부한 판타시를 갖는다고 하는 게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대상 관계와 대상 사용. 네. 후기에 가서 위니카슨 대상 관계와 대상 사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격의 발생 과정을 설명했다. 그가 이 개념을 구분했던 것은 어머니와의 분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공격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대상 관계는 타인이 유아의 환상 통제 아래 있다는 주관적 수사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대상 사용은 유아의 환상에 통제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서 타인을 지각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커슨 아동이 어떻게 대상 관계에서 대상 사용으로 발전해 가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대상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동은 그 대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아동은 그 대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 대상은 주관적인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이 된다. 따라서 이제 아동은 마음 놓고 그 대상을 사용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격받은 그 대상이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의 공격에 보복하지 않을 때 아이는 무자비하게 대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자신의 환상적 통제밖에 있는 대상을 신뢰하게 된다. 이 얘기가 얼마나 파워풀한 얘기인지 임상가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꼭 이런 개념이 대상 관계라고 하는 오브젝트 리레이팅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굉장히 독특하게 썼죠. 위니카시 이 대상 관계가 꼭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대상 관계 여러 넓은 개념이 있는데 위니카시 썼던 오브젝트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타인이 유아의 환상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주관적 후사적 경험. 그러니까 대상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죠. 자기가 전능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를 오브젝트 리레이팅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다른 개념, 오브젝트 유시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칭 개념으로 오브젝트 리레이팅이라는 것을 썼는데, 대상 사용은 유아가 환상에 통제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서 타인을 지각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상 자체가 자신의 환상 통제, 전능적인 환상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아이는 자기 통제 밖에 있는 대상을 깨달을 때 아이의 공격성이 나온다. 아이가 이걸 파괴한다는 거예요. 대상을 파괴하는 과정인데 대상을 파괴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대상이 이미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통제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어떤 공격성을 불러일으키고, 파괴를 하니까 별 가치가 없어지고, 그래서 통제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 이게 서로 맞물려 있죠. 그렇게 되니까 대상이 이미 자기의 환상적인 어떤 전능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은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독립된 대상이라는 얘기죠. 자기하고 분리된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자 관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때 오브젝트 리레이팅이 아니고 오브젝트 유시지 단계에 갔다고 한다면 무자비하게 대상을 공격하는 단계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상이 자기의 전능 통제 밖에 있어서 자기가 파괴하고 싶은 대상이라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임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상 이런 오브젝트 유시지가 나오는 게 프리헤드폰 환자들 중에는 일정 시점에서 굉장히 큰 어그레션들이 나와요. 우리 대상을 공격해서 대상을 없애버리고 싶은 욕구들이. 이 공격성은 어떤 경우는 심하게 몇 년 가요. 임상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격해 되는데, 희망은 뭐냐면은 이런 공격,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무자비한 공격을 아이하고 엄마 간에 엄마가 느끼는 정서인데, 임상적으로 굉장히 프리헤드폰 환자들 경우에는 이런 파괴적인 공격성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 데미지 정도에 따라서는 이 공격성의 정도나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아주 심한 환자들이 이 공격성이 굉장히 큰 공격성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반복적으로 하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나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공격하는 아이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버려버리면 이건 엄청난 데미지를 받아버리죠. 근데 임상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당한 어떤 임상가가 견디지 못해서 이 대상을 버려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나을 희망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게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다, 서바이벌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임상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공격이 있을 때 이 공격성이 왜 왔는지 해석해 줘서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이런 일념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는 실패하는 거죠. 이때는 이 공격성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 살아남아야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해석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을 우리가 공격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나하고 치료관계가 종결돼 버린다는 얘기죠. 무자비한 공격성 속에서 살아남는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내는 것하고 똑같이, 이러한 대상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죠. 이 공격성이 자기 마음대로 잔인하게 사용한다는 이 유시지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나와의 독립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과의 독립성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파괴하는 이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파괴적인 과정을 인내하고 공격하는 이 내담자를 보호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그 기간이 이 치료에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충분히 좋은 어머니, 고리라픈 모드. 미니카시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환경이 아동에게 제공될 때 아동은 창조적이고 건강한 자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동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리액팅, 반동하는 법이 아니라 존재하는 법을 배웁니다. 충분히 좋은 환경은 아동이 유아적 수준에서 독립으로 발달할 수 있게 도우며 자신이 전능하다는 생각을 현실적인 지각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위니컷은 개인은 창조적으로 살면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창조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삶의 가치를 의심할 수도 있다. 이런 차이는 그가 아기였던 시절에 어떤 환경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참자기,
이상적 상황에서 참자기는 침범하지 않는 환경에서 존재의 연속성을 경험함으로써 그 자신의 방식을 따라 그리고 자신의 속도에 따라 개인적인 정신적 실제와 개인적인 신체감을 획득하는 타고난 잠재력을 나타낸다. 이상적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발적인 충동을 표현한다. 따라서 참자기는 살아있음에 대한 세부적인 경험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니컷은 심지어 최상의 환경에서도 인격은 깨어지기 쉽다고 말한다. 인간의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인 현실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입니다. 개인이 객관적인 현실 안에 확고히 닻을 내리고 주관적인 참고성과 객관적인 현실 사이에 틈을 메운다 해도 참자기가 침범받는 것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계속된다. 따라서 인격 안에는 의사소통되지 않는 자기 혹은 진정으로 고립된 자기의 인격적 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위니컷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 인격적 핵이 외부와 단절되지 않은 채 고립을 소치할 것인가? 그는 전통적이면서도 특징적이고 직접적이면서도 모호한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며 이러한 그의 방식은 그의 전통포털적 사고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적 특성에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원문을 보고 조금 이쪽을 보셔야 될 게 어떻게 이 인격적인 핵이 외부하고 단절되지 인슐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원문을 보시면 인서티드란 말을 써요. 어떻게 하면 모욕받지 않으면서 아이솔레이션을 선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개념인데 아마 인슐레이션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번역문과 원문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한테 그냥 주의만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원문을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위니컷과 이론적 모델들, 위니컷의 이론의 틀, 위니컷의 혁신적인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관계 구조 모델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악이란 없으며 단지 악의와 돌보는 자 한 쌍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그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동의 인격 발달이 아동의 내면에서 홀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아동과 돌보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적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넘어가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언급 없이 아동 축의 발달을 논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돌봄과 안아주기를 통해서 안아주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위니컷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론이 프로이트의 사상적 계보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위니컷의 그 입장이 어떤 건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재해석 전략이라는데 나오는데 말로는 클라인과 프로이트랑 같이 간다 하면서 완전하게 다르게 재해석했다. 임의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역사를 재해석한다고 하는 게 자기의 정권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을 하는 게 그래서 역사를 정당하게 연구해서 그 역사의 학문이 발전하는 경우보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 집권자나 정권의 비위에 맞는 그런 각색된 새로운 어떤 역사 이론들이 나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 다시 쓰기가 이 속에서도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분석의 역사를 잘못 왜곡해서 만들어내고 그 왜곡된 이론을 기초로 자기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런 묘한 연쇄가 숨어 있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결국 위니컷은 클라인학하고 결별하게 됐다 그러고 또 프로이트의 중요한 이론들을 다 자기 생각으로 다시 재해석해버리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거는 너무 지나치게 임의적인 해석이다 하고 또 비판해 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위니컷이 그 진단 체계를 가지고 쓴 방법이 있는데 그걸 프로이트의 진단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에 프로이트가 다루지 않았던 다른 영역들을 다시 추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그처럼 볼 때는 그 전에 이론들을 가져온 것 같지만 사실상은 다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이 저자가 뭐랬냐면은 위니컷은 프로이트에게 전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이론을 왜곡했으며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론의 왜곡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니카스는 프로이트의 생각과는 다른 자기 나름의 프로이트의 견해를 영숙화하였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그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정신문서 학계의 어떤 척박한 환경 때문에 자기 주장을 바르게 펴기 어려웠던 어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